안녕하세요. 청담 디자인치과 사색의 일기 사색쌤 우상엽입니다. 오늘은 플란트 관련된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란트가 병원마다 치료비도 많이 다르고 심는 계획도 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임플란트 할 때 인공뼈 이식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플란트 할 때 인공뼈는 필요할 때는 꼭 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술 중에 하나거든요. 치아가 발치됐을 때의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뼈가 아주 좋은데 그 위에 이만 섰거나 아니면 이가 부러져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풍치라 그래서 그 치아 주변에 뼈가 다 녹은 다음에 그래서 이가 흔들흔들 거려서 빼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뼈가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고, 그 뼈가 없어진 데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뼈의 높이라든가 뼈의 어떤 부피가 좀 부족한 게 일반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뼈가 아주 충분히 부피도 있고 단단하고 이런 분들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좋지만, 그렇지 않고 뼈도 얇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경우에는 신경을 아주 많이 쓰지 않으면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은 그냥 임플란트 심었다 그러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난이도는 정말 아주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간혹 누구 옆집 누구는 임플란트 되게 쉽게 했다는데 나는 뭐 이렇게 힘들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시술을 하는 술자에 의해서도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 환자의 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도 그 수술의 난이도 혹은 수술 후의 사후 관리, 수술 후에 쓸 수 있는 결과, 성공의 실패 여부들, 이런 것들이 다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 이식을 필요할 때는 꼭 넣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뼈 이식에 대한 허와 실, 이런 것들 조금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가 뼈가 부족할 때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인공뼈라는 겁니다. 뼈는 뭐 여러 가지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게 일단은 자가골이에요. 우리 몸의 뼈.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뼈가 정말 많이 필요했는데 뼈를 얻을 데가 없다 그럴 때는 여기 자기 뼈에 이쪽 허리 쪽에 있는 데서 수술을 해갖고 거기 뼈를 조금 채취를 해서 그걸 좀 조각조각 가루를 내갖고 쓰기도 했고, 또 최근에도 요 턱뼈에 있는 데를 동그랗게 파갖고 이거를 또 좀 잘게 부숴서 이식하기도 하고, 사랑니 있는 쪽에 제거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건데, 그러면 두 군데가 다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가 있죠. 필요로 할 때는 또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걸 좀 쉽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인공뼈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인공뼈들. 대표적으로 이제 같은 동종, 우리 인간의 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종,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 뭐 돼지나 소, 이런 뼈들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동종뼈는 가장 옛날부터 뼈 이식 재료로 썼던 건데, 죽은 사람의 뼈를 잘 소독하고 건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유전적인 병들 때문에 피되는 그 사회현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이 소뼈, 돼지뼈를 많이 씁니다. 소뼈, 돼지뼈를 갖다가 그냥 쓰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거쳐서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게끔 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어떤 소독도 잘하고 공정 과정을 거쳐서 나온 재료이지만 이 재료 또한 이물질이잖아요.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이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뼈가 정말 아무 탈 없이 우리 몸에서 잘 안착이 돼서 감염도 안 되고 우리 뼈의 일부가 되면 그거는 뭐 베스트죠. 가장 잘 된 건데, 만약에 처음에 초기에 뭔가 실밥이 풀렸던가 그래서 감염이 될 요소가 있었다, 그럴 때는 인공뼈를 안 넣었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 몸이 그런 감염에 대한 어떤 대처 방향으로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조금 붓다 말 수도 있고 그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이 인공뼈를 넣은 케이스에서 그런 감염이 되면 이 인공뼈 물질은 그냥 바로 다 감염이 거의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인공뼈를 다 제거를 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년이 지나면은 이 인공뼈 부분이 점점 녹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꼭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술자가 자기 뼈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뼈를 쓰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공뼈를 오늘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뭐 수술을 할 때는 구경을 못 하시니까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가루처럼 생겼습니다.
요 굵기는 요 굵은 소금 정도 사이즈부터 해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 정도, 그리고 맛소금처럼 가느다란 거는 아주 작은 알맹이는 잘 안 나오고요. 요 정도 알맹이가 기본적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루를 부족한 부위에 이렇게 채워 넣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루가 몸속에서 잘 있을 때도 있지만 구강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꼬맨 부위가 실밥이 터지게 되면 침 같은 게 또 거꾸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오염이 되게 될 수가 있어요. 오염이 되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안느니만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안타까운 게 조금 뼈 이식이 너무 일반적으로 그냥 행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뼈 이식은 가능하면 필요한지 여부를 봐서 뼈 이식 없이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뼈 이식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도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알아볼 것도 알아보시고, 그래서 내 몸속에 인공뼈를 이렇게 넣는 것이 과연 맞는 어떤 치료 계획인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임플란트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뼈의 어떤 종류들, 뼈 이식제의 종류들은 뼈 이식제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뼈가 좋다 뭐 이런 거는 일반인들은 알 수도, 의사들마다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다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뼈 이식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어떤 인공뼈 이식,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안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치과 의사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치과 의사 선생님께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 말이 또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인공뼈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20년 넘게 임상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 이런 거 좀 말씀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